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그냥 21대 총선, 내년 총선에 대한 저의 소감? 논평? 주제 넘게?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제 다스베이다에 출연하셨던 그 여론조사 기관 그분 성함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리얼미터 쪽 사람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50석 이상을 150석 이상,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은 매우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 방송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해찬 욕을 할까 아니면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해찬 욕을 왜 또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느냐. 150석 이상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가 아니라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해찬이 짜고 있는 판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한 150석은커녕 한 120, 130석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130석 정도 선에서 끝내기 위해서 아마 사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는 그 적폐 입법부가 휘두르는 의회 독재 국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적폐들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신자유주의를 삼성이 끌어들여가지고 삼성과 김대중이 끌어들여서 고착화된 지금 20년 된 이거 그 신적폐죠. 신적폐가 더 무섭죠. 그들이 함께 짜고 치고 돌아가는 의회 적폐 의회 독재 국가고 가짜 대통령제 나라다. 통치구조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굳히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걱정하고 지켜보았던 게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송영길 생각이 다시 납니다. 그 당대표 선거 때. 그러니까 송영길에 대한 평가가 보니까는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정량일 선생님까지도 그러니까 김진표에 더 가깝다. 전해철하고 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진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성향의 사람이고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생활을 오래 해 오신 대의원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다시 그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이해찬이 아니라 송영길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이 아무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얼치기 관상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정치인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는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보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무척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즉, 우리 한반도와 우리 국민을 위하는 행보들이 보이면서 좀 눈여겨보면서 그러고 이제 간간히 보게 된 그 관상.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인천시장이었죠? 인천시장일 때 얼굴하고 그 작년에 보여줬던 매스컴에서 보여줬던 얼굴하고를 비교를 해볼 때, 그러니까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의 뭐 선거 총괄 본부장이었나요? 나라를 나라답게 구호도 자기가 정했다고 막 얘기하고 그 토론에서 이랬었는데 관상이 일단 제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를 평가를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거론한 유일한 후보였다. 그리고 조선일보 에서는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중앙일보하고 JTBC에서는 겁나 왜곡 조작 이 손석희 앵커가 많이 했죠. 그렇게 그 당대표 선거 기간에 그렇게 막 폄훼당하고 왜곡 보도에 까임을 거의 뭐라고 멸시천대 수준의 그런 걸 당하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핍박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 조중동과 JTBC 쪽이 핍박하면은 좋은 거거든요. 그죠? 국민들에게 국가 국민에게 이로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손석희 앵커는 끝까지 그러진 않죠. 당연히. 어쨌든요. 이제 손석희 앵커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려보면 그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것 같더라고요. 검색하다가 봤는데 84년에 4학년이었다고. 그러니까 연배가 70년대 학번 연배라서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이분 관련해가지고 제가 방송 초기에 막 짤을 만들고 그 JTBC의 이중성 메비우스에 띈 CNN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이런 걸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용도로 갖다 앉힌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반만 거짓말하는 가짜 진보 매스컴을 굳히기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때 그 그러니까 홍석현이 정치 무대로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이상호 기자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이상호 기자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 엑스파일의 명단을 폭로해버리고 거기 첫 바다로 DJ가 나오는 걸 봤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무렵에 아무튼 이분이 그 뭐 사장인지 대표이사인지 뭐 승진해갖고 그 홍석현의 아들하고 대등한 포지션을 받은 다음에 어느 날 그 이재명 죽이기에 진짜 미친 듯이 동참했던 이거를 딱 끊었습니다. 그 정의를 위하여 개정 관계돼 갖고 전해철이 야료 부리던 이것들이 다 무위로 돌아간 이후에 이재명 죽이기를 딱 끊고 작년 12월경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 그 특히 그 무슨 경찰단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요. 거기 그분 얼굴을 내가 아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그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물론 지역적인 거죠. 뭐 기본소득형 국토부유세 이런 거는 아무 데서도 절대 결코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막 보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잘 하고 있는 정책들을요. 이재명 지사님을 직접 거론하지 않죠. 목요일 날은 이재명 지사님에 대해서 그 비하인드 뉴스에서 상당히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뭐 우호적인 분위기로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무렵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What a Fool Believes라는 노래를 틀었었거든요. 뉴스 끝날 때마다 노래 틀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참 의미심장해가지고 가사를 막 뒤져보고 방송에서 가사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그냥 제가 뇌피셜로 쓰는 그 본인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럴지도 몰라라는 가능성. 그게 항상 바보에게는 더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믿고 싶어 한다. 뭐 이래서 그 옛날 그 김대중 시스템으로 했던 그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대들의 타락상 이거를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차라리 박근혜를 정확하게 청산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홍석현 쪽으로 가서 줄타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혹시 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무렵에 또 이제 그 제목이 뭐였더라? I know you're out there somewhere. 나는 이게 이제 단수로 하면 만약에 you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같은. 근데 그걸 복수로 만약에 하면은 마치 그 민주화 운동을 마구마구 추진했던 80년대 초기에 그러니까 그 제가 그 허락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그 운동권 제 친구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586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문 상태에서 기성 정치권에서 뭐를 하고 있나 이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어,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그 시절에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 가사를 읽으면서 이분은 70년대 학번이면 이게 유신 말기에 이게 이런 정서가 아닌데 내가 가능하기가 힘든데 내가 잘못 해석을 하는 건가? 근데 너무 그런 느낌이 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 저의 소설입니다. 망상. 제가 생각했던 게 정말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엄청 반가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손석희 앵커를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더 많이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도 신뢰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분과 관계돼서 올 초에 터졌던 그 스캔들, 그 웃기지도 않았던 스캔들, 그거 요새 다시 뭐 재조사 들어간다 그러던데 어제 끝까지 해보라고 하죠.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저는 어디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선일보? No way. 절대 아니죠. 그러면요. 자한당?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디가 이분을 정리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하하. 아무튼요, 말씀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다시 그 송영길, 그때 당시 후보의 그 분위기, 그 다음에 그 문재인 경호원, 뭐, 보디가드 막 이러면서, 그리고 특히 국회 선진화법을 얘기를 하고 막 이랬던. 그러니까는 그때 김진표, 뭐 이해찬, 송영길 이렇게 그 토론회 하는 거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았거든요. 구시대의 그 퇴물들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두 양반은 앉아가지고 뭐 옛날 얘기만, 그 옛날 타령만 하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도와서 했던 그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게 당을 권리당원들한테 돌려주겠다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의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의원이 몇십 표의 권리를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권리당원들에게 당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그 매우 저한테는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이런 이슈들.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끝나자마자 그 어디 토론회에 나왔었거든요. 그 JTBC였나 거기 당대표 떨어지고 나서 출마했었는데 그때 토론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좀 상당히 많이 실망했었죠. 와, 정말 관상이 저렇게 바뀌었는데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선민의식이라고 느꼈던, 정말 우리 문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지사님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저는 절대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엄청나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양반은 당해서 너무 따돌림을 당해서 저렇게 스스로 자기를 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한 거 이런 걸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역작용으로 나오는 건가. 어쨌든 참 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리냐? 국회 선진화법과 관계되고 그리고 권리당원의 권리와 관계돼서 그때 당시 후보 3명들 중에 가장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후보가 다시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뭐 죽은 자식 뭐 만지기에 해당하는 저의 심정이죠. 그죠? 그리고 이해찬이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에서 이해찬 표 경선 룰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종석 뭐 다시 끌어들이고 전해철 키워주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무리 이 지사님하고 뭐 비공개로 점심을 먹지 않아 세상 없어도 진짜 인간, 국민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엘리트주의가 뼈에 박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다는 거죠. 이거 관계돼서는 뭐
그러니까 진보 교육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가, 진보 교육이 왜 우민화 정책인가 이런 걸로는 아마 다음번 정도에서 다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걸 갖고요. 자, 방탄소년단과 관계된 우리나라 한류 문화를 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잠깐 정리를 한다는 게 이렇게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화가 많이 나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었죠? 이 두 사람한테 내가 좀 미안한 거냐, 그러니까 줄타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양반 얘기했었군요. 이렇게는 나영석, 백종원, 김재동 어떤 분이 저한테 지시대명사를 쓰지 말고 이름을 똑바로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제가 습관이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영석, 백종원, 김재동 이런 사람들은 이 시스템, 문화가 허용하는, 그러니까 문화 시스템을 통해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 시장을 장악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의 돈을 다 자기 걸로 뭐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존재 증명이죠. 자기 존재 증명.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대중문화까지 우리가 다 잡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과시욕. 그리고 협박이죠. 일반 국민들을 향한 협박. 니들 까불지 마. 니들이 암만 나대봤자 우리한테는 못 당해. 뭐 이렇게. 근데 여기 철저하게 봉사를 하면서 해줄 걸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JTBC 쪽하고 그 다음에 CJ ENM, 그러니까 삼성의 한 거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쪽에서 다 키워주고 써먹는 사람들이죠. 얘는 KBS가 갖다가 잘 우려먹고 있고요. 근데 보면은 그 국물당 안철수, 박지원하고 같이 움직였던 법륜, 그 다음에 누구죠? 서울시 시장 같이 움직였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슈를 만드는 거죠. 마치 좌와 우가 엄청나게 대립이 되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치 뭐 엄청 진보적인 듯한 이슈를 계속 뭐 김제동 오늘 밤인지 뭐 내일 밤인지 거기서 계속 터트리면서 그 꼴값을 떨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은 그 삼시세끼를 찍으면서 그 상징에 관계된 것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 예능 프로에서. 그래갖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 길어지는 거 좀 줄이기 위해서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차용하게 되는 그 상징들이 왜 그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계 있는 태극기 모독부대에서 왜 이렇게 홍석현하고 나경원이 일루미나티다. 그 다음에 문재인은 예수회라서 일루미나티고 지금 정부는 아무튼 그 사탄에 가까운 무슨 정부라고 하더라. 아무튼 예수회가 휘두르는 그 예수회는 그 아담 와이사프트라고 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혁명기에 했던 등장했던 그 단체요. 거기 그 사람이 만든 단체 이름이 일루미나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서양은 그 카톨릭이 잡았었고 카톨릭에 대항한 움직임 역시 종교 개혁, 개신교가 일어나는 거였고 서양의 정통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거기 공식적인 전통 종교가 캐톨릭, 그러니까 즉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까지 신교 국교 합쳐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그 신학, 뭐 문화 이런 거에서 그런 이미지, 즉 뭐 그게 이름이 뭐 루시퍼 이런 거죠. 루시퍼 그다음에 뭐 사탄 그렇게 등장돼 있는 그 신에게 즉 그들이 믿는 유일신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반기를 드는 그 루시퍼 그 다음에 사탄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어떤 얼굴이 그런 거를 이제 그 이집트 종교하고 막 짬뽕을 해갖고 그
그거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제 박근혜 아줌마가 뭐 성인이고 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요? 박근혜가? 그래서 박근혜를 내쫓은 홍석현이 일루미나티고 악마고 사탄이고 막 이렇게 된. 그 사탄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그 사탄교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번에 그 정치적 올바름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종교 분석, 종교의 그 조류 활용당하고 거기에 이용되고 있는 종교의 조류에서 좀 설명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사탄교의 이미지 같은 게 대중음악에서 반영됐던 그거를 막 거기다가 막 배경에 막 걸고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이제 해줄 걸 해주면서 신나게 뭐 시스템 입장에서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장악한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J ENM을 통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유명세를 탈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대중예술계에서요. 근데 일반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그것의 파워는 정말 엄청난데 거기에 이제 자기 줄 거 하라고 하는 거 슬쩍슬쩍 줄 거 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키웠죠.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뭐 음식 문화도 문화지만 그거 더하기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뭐죠? 그 프랜차이즈잖아요. 마침 또 뉴스공장 실방 거기에 누구죠? 황교익 그분도 굉장히 용감한 분이시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저렴하게 값싸게 대중화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무너뜨려 나가는 그거에 정말 즐겁게 이용당하고 있죠. 돈도 많이 벌고요. 굉장히 이제 또 대놓고 비판을 하시던데 황교익 씨 참 용감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고 있죠. 김재동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요, 참 웃긴 게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라는 이 학교 출신들의 칼텔, 우리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이 칼텔을 굉장히 혐오하면서 살게 돼버렸기 때문에 학벌을 항상 검색을 하거든요. 다 연대더라고요, 연세대. 봉준호, 나영석, 백종원. 이 사람은 서울대, 연대. 뭐 이렇죠. 이분은 어디 학교 나오셨는지. 근데 이분은 이제 워낙에 학교와 상관없이 한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죄송합니다. 나영석 PD만큼 실력 있는 PD가 무한도전 PD요. 이분 성함이 뭐죠? 이분은 MBC에 있었고 아직도 계신가요? 가제 PD요. 저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양반이 했던 그 유명한 예능 그거는 저는 한 개도 안 봤습니다. 근데 이 가제 PD 이분은 되게 많이 봤습니다. 가제 PD가 할 때 엄청 재밌었고 그러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 무도 PD, 가제 PD 다 고대를 나왔더군요. 맞을 겁니다. 제 기억에. 서울대 그다음 연대는 겁나 키우고 여기는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다 줄타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즐겁게 활용당하고 뭐 그러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그 시스템 안에서 즐겁게 넓혀가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뭐 감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앞전 방송에서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방탄소년단은 이 랩 몬스터 리더인 RM이 쭉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 뭐 마이클 잭슨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뭡니까 뭐 한류 라고 막 설치고 다녔던 걔네들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는 만만하지 않다.
니들 맘대로는 안 될 거야. 비슷한 분위기. 그렇지만 확실하게 타고 들어가는 거죠. 줄을 타면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소외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이분들은 왜 소외되고 있을까? 그게 무슨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고대 쪽에서도 정치권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명박이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은 뭐 별로 안 보이잖아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대 출신이고 전해철 고대, 그 다음에 초기에 청와대 들어갔다가 무슨 비리에 걸려갖고 굉장히 빨리 쫓겨난 그 사람도 뭐 전 뭐였던 것 같은데 고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그 스카이라고 하는 이 적폐 리드 이 카르텔도 계속 따라가면서 봐야 되는 거죠. 걱정되는 분이요. 제가 주제 넘게 걱정되는 분. 이분을 너무 키워주고 있잖아요. 그 백상예술대상인가 그거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전 그런 걸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토 쏠리는 그 홍석현의 아들 그 사람도 그날 처음 봤는데 이분이 무슨 대상 받았잖아요. 연기 대상인가? 근데 뭐 좀 주제 넘은 저의 생각은 연기를 그렇게 잘하나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전 출연한 영화 많이 본 것 같은데 몇 개 봤습니다. 뭐 아슈란가요? 그것도 봤고 뭐 이 백상예술대상 때문에 증인이라는 영화로 상 받았잖아요. 그것도 봤습니다. 그날 밤에 뭘 얼마나 잘했길래 저 상을 주나 싶어갖고. 뭐 난민 대사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그 정치적 올바른과 관계된 개선에서 그게 원칙상으로 맞기 때문에 속기가 쉽죠. 근데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으로 왜곡시켜서 이데올로기로 무기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관찰하고 있지 않으면 100이면 100 활용당하거든요. 그 개선을 타고 있는데 이제 상을 받으면서 얼떨떨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좀 저의 주제에 넘은 평가지만 상을 너무 일찍 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상을 일찍 받았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봉준호 감독한테 제일 고마워하는 거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송강호가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의 생각에 송강호, 그 다음에 최민식 씨는 요새 뭘 하고 있죠. 근데 송강호가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 그 남자 배우들 중에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병헌이 뭐 못하진 않죠 연기를. 근데 한계가 너무 뚜렷해 보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송강호를 출연시켜 주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 사도세자 거기에서 송강호의 연기를 보고 저는 진짜 완전 뿅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독전 감독입니다. 독전. 무시당하는 영화, 무시당하는 감독, 독전이요. 독전은 이제 그 조연으로 출연하셨던 그 탁월한 진짜 연기가 이제 나 40대 중반 이때부터 연기가 안정적인 연기가 정말 이렇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그 배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분이 또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종의 오마주식으로 뭐 주인공 맡았던 류준열이 나와갖고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그런데 이 독전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진짜거든요. 제가 독전을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지 진짜라는 그 포커스는 뭐냐 하면
이 시스템, 메비우스의 띠로 만들어서 반만 거짓말을 해들어가는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문화 예술까지를 몽땅 다 잠식해버린 이 시스템에 대한 진짜 원칙적인 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가짜 이 선생이 이제 그 목사인가 뭐 그렇잖아요. 목사인가 신학을 공부를 했던가 뭐 빤스 목사 생각나죠? 그 구약을 들먹이면서 구약이 편입되게 됐던 그 과정, 그 지배와 독재 통제를 고발하는 이 내용도 엄청나게 올바르고요. 그렇게 그 진짜 정식으로 정통으로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독전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고 그렇게 의미심장한 영화가 관객이 500만이 넘게 들었죠.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오픈 게이죠.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시고요. 그러고 근데 뭐 깐느 같은 데서 철저하게 무시당했죠. 진짜는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을 하죠. 그리고 일정 한도 이상 대중들 속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반면에 방시혁은 CJ ENM하고 같이 연예 기획사를 차렸죠.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 BTS가 구축한 그 정형화 해놓은 그런 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활용하면서 보다 그 국제적인 다인종의 어떤 팀들을 이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키우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무서울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을 특히 뉴 에이지라는 그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탈정치화, 그다음에 무소유의 즐거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착취를 당하든 당하지 않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의 전체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진짜들은 묻히는데 더 웃긴 거는요, 여러분. 이 영화 독전을 만든 영화사의 이름이 용필름입니다. 용필름, FILM이요. 발음이 필름이거든요. 용필름이요. 그 용이요. 그 동물. 2012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CJ ENM하고의 관계를 좀 들춰보려고 검색을 했었는데요. 작년 말이죠. 독전 만들 때요. 그 영화사 이름이 용필름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CJ ENM에서 또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만든 횟수가 2014년이에요. 2014년인데 그, 그, 그 영화 드라마 제작사 거기 이름이 뭔지 아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으하하, 음하하하. 너무너무 웃겼습니다. 먼저 만든 이 독전을 만든 영화 제작사의 이름은 용이고 2014년에 CJ ENM이 만든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 영어로 용입니다. 하하하. 왜 이렇게 용을 좋아하죠 다들? 미루도 용이라면서요. 최순실 박근혜가 되게 좋아했던 거기서 뭐 미스터 선샤인도 만들었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그게 2014년이었고 2018년에 독전을 찍었죠. 그 영화사에서. 뭐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냐. 어느 게 누가 진짜 이 선생이고 누가 가짜 노릇을 하고 있냐. 이거가 그 일루미나티라고 일컬어지는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극렬하게 전파하고 있는 뭐 진짜 기독교라고 뭐 기독교 과격한 기독교인이든 뭐든 그러니까 정통이든 아니면 극우가 됐든 뭐 요새는 거의 뭐 극우 기독교 쪽에서는 그 빤스 목사 이런 쪽에서는 거의 뭐 IS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까지를 뭐 포함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쪽에서 계속 그 로만 카톨릭을 이단이고 사탄의 집단이다라고 막 공격하는 이런 거하고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징들이요. 종교적 상징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뭐 가짜 뭐라고 표현하죠? 적그리스도가 뭐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적그리스도가 준동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어, 가짜로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같이 가짜 그 돌아온 재림한 예수의 흉내를 낼 거다. 이런 게 막 그 신약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펄펄 뛰는 그런 근데 그거를 다 차용을 글로벌 엘리트들이 다 차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이미지들을 뭐 사람들 약 올리는 건가요? 그런 게 숨어 있는 걸 보고 제가 혼자서 엄청 골 때린다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뭐 결론은 뭐 그 오픈 엔딩도 참 좋았고요. 그러니까 감독판보다 개봉판이 오픈 엔딩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또 이분은 작가 제가 한번 이분의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죠. 조연희 작가요. 그 엄마 생각하면 아픈 우리 모두의 엄마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그것도 벌써 작년이었던 것 같네요. 올해인가요? 올해였나 봅니다. 그 밖에 나가서 집 밖에 우리 조그만 그 산책로에서 찍었던 이분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분이 진짜거든요. 이분이요. 근데 이분은 서울대도 연대도 고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계예술대학 나온 분입니다. 어? 이분도 그런 비슷한 서울예술대학인가? 옛날 서울예전 출신인가? 아무튼 학벌이 서울대 연고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서울대 연고대 출신 작가 중에 제대로 띄워주는 사람이 이름이 한강이잖아요. 한강. 뭐 NYT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 거지 같은 이슈에 제대로 활용당하고 있는 한강. 그 사람이 쓴 거를 돈까지 내고 돈 내고 책을 사서 그 이름이 뭐더라? 뭐 있잖아요. 채식주의자. 아이고, 번역을 어떻게 해서 상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읽다가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설정이 그 작위적이라서요. 설정이 작위적이라는 거는 현실과 사실에 입각한 진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뭐 머리 굴리는 거 좋아하고 뭐 서양으로 치면은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특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전쟁으로 그렇게 밀어버리고 쓸어버리는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본질이 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신이라는 신이 힘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인간들을 그 도탄에 빠뜨리는 이런 거에서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왜 태어났냐, 살아야 하냐, 죽어야 하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호 통제라, 오호 애제라, 뭐 해갖고, 뭐, 니체부터 시작해갖고, 그 얼마나 끔찍한 그 인간의 본성을 저는 왜곡시키는 철학의 조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그럴싸해 보이게 이 시스템 글로벌 엘리트 이 지배 세력이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키워준 생각의 조류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는데 그쪽의 생각들이 엄청 이제 작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거의 삶의 찬가,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냥 이것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함께 다 편안하게 잘 사는 이런 거에 매우 배격되는 그런 생각과 사고의 조류에 봉사하는 그 이상한, 근데 또 그걸 uncanny하다, 무슨 뭐그 성소수자에서는 queer 해갖고 미국의 그 뭐죠,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그 소아성애도 범죄가 아니라 그 sexual orientation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이요. 그럼 그게 뭐 queer의 소아성애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상한. 근데 문학에서는 uncanny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해갖고 띄워주는, 시스템이 띄워주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 눈에는 진짜인 이런 분들이요. 조연희 작가의 작품에서 저는 우리나라 한의 정수를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이라는 건 엄청 처절하고 뭐 슬프고 그런 막 복장이 터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이것조차도. 근데 제가 여기 웃음 해놨습니다. 한이 뭔가요, 여러분? 이 한이라는 정서가 굉장히, 뭐랄까, 우리나라 한민족 고유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갖다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막 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뭐 여성 문제에서도 한과 결부시키고 뭐 종교 문제에서도 한과 결부시켜가지고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막 그 한이 폭발하면은 폭력적으로 된다, 이렇게 뭐 저항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떠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잠깐 반짝하죠. 잠깐 그 유명해지는 이런 건데, 왜 한류가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 공통의 정서를 가지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한은요, 가장 극명하게 이 한이라는 정서가 포함된 영화의 한 장면이 서편제. 그 서편제에서 그 의붓 남매가 다 커서 그 여주인공은 아버지가 확인되지 않는 딸 아이의 엄마가 되고, 그리고 지긋지긋해서 그냥 가족을 떠나버렸던 남동생이 돌아와서 만나서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지만 그 눈먼 누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소화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참, 태백산맥. 어쨌든 눈먼 누이가 누가 왔는지를 알죠. 그래서 옛날에 하던 대로 장구를 잡고 장단을 타고 밤새 판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밤새 판소리 장단을 둘이 맞춘 다음에 둘이 어쩝니까? 생각나세요, 여러분? 울면서 웃죠. 울면서 웃잖아요. 저는 그 울면서 웃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그래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지점에서조차 무엇을 부여잡아야 하는가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 고통 앞에 정면으로 서서 그냥 나는 죽으리라, 나는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그 고통의 흐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냈을 때 심장이 터지면서 열리는 새로운 차원, 그 폭발
폭발의 과정 속에서 함께 열리는 새로운 차원이요.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건 뭐죠? 아, 고통을 품는 심장의 용량은 본래 없는 거구나. 심장의 용량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심장의 용량은 본래 무한한 거구나. 그렇게 정도를 걸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 경지,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본래 인간의 의미, 본래 삶의 의미, 사람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 지속성, 과거도 없고 미래도 아니고 오직 지금 여기 이 현재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생의 찬미, 그 깨달음, 그 느낌, 그것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지사님의 관상을 변하게